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식.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두 분께서는 혹시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20세기의 발명품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쉽게는 스마트폰이 떠오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스마트폰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더 많이 바꿔놓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카메라. 차윤 씨는요? 너무 많아서 어떤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0년도 초반에 발명이 돼서 저는 소재과다 보니까 공부할 게 더 많아지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되게 특별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도 정말 훌륭한 발명품이고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는데 이것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레이저. 레이저야말로 정말 중요하죠. 네, 네. 맞습니다. 레이저가 왜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발명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냥 봐서는 가늘이 있고 단순한 한 줄기 빛에 불과해 보이지만 레이저의 영향력은 굉장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레이저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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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초과학연구원 초강력 레이저과학연구단에서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현상을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해서 현실로 구현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이황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한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포스텍 기계공학과 김동식입니다. 학생들 가르치면서 레이저를 이용한 생산 기술, 레이저 가공이란 분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 20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레이저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황훈 박사님이 계신 곳이 초강력 레이저 과학연구단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강력하길래 강력도 아니고 초강력일까요? 우리가 전력이나 출력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와트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희 연구단에서 2017년에 개발한 레이저 출력이 4,000조 와트거든요. 4 뒤에 공이 15개가 붙어요. 그래서 1,000조 와트를 페타와트라고 하는데 저희는 4페타와트 출력의 레이저를 개발을 한 거죠. 4페타와트.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들 감이 다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전 세계의 발전량의 1000배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네. 네, 전 세계. 전 세계 네. 전력량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합니다. 네. 그죠? 예. 왜냐면은 그게 맞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출력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전력난 이런 거는 없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저희 나오는 4페타와트 출력은 순간 출력이라는 데 함정이 있어요. 예, 엄청나게 짧은 순간 동안 발생을 하거든요. 그 시간이 20펜토초입니다. 20초도 아니고 네. 20펜토초. 1펜토초는 1000조분의 1초예요. 이것도 감이 좀 안 가실 것 같은데. 전혀 감이 안 옵니다. 네, 빛의 속도가 이제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가잖아요. 그렇죠. 이 빛의 속도로 갔을 때 20펜토초라고 한다 그러면은 적혈구 하나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렇지만 출력 자체가 워낙 초강력 레이저라는 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고, 요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페타와트 출력의 레이저 빔을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의 사이즈의 1마이크로미터 그 직경일 공간에다가 집중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의 14년 만에 세계 최고, 그러니까 레이저 세기로는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레이저를 대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 연구원 이름처럼 기초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작은 공간에 초강력 레이저를 집중시키면은 엄청난 극한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고온, 고압, 고밀도 에너지. 그래서 이런 극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레이저에 대한 기대감이 막 샘솟고 있습니다. 그럼 레이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두 분께서는 이 레이저 평소에 실생활에서 얼마나 좀 활용을 하고 계세요? 저는 강연 같은 거 많이 하러 다니니까 레이저 포인터를 가장 곁에 두고 쓰는 것 같고요. 창현 저도 씨는요? 레이저 하면은 박사님하고 비슷하게 저는 레이저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고양이들하고 놀아줄 때 네. 레이저 포인트로 아, 해주면은 그렇구나. 아이들이 이제 벽에 있는 레이저를 보고 쫓아가고 막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레이저를 써본 거는 약간 20대 초반 때 갑자기 이제 주근깨나 기미가 생겨가지고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치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쏘는데 비용을 보고는 2번 다시는 안 갔습니다. 네. 한 번만 가봤어요. 네. 다 되게 익숙한 이 레이저의 사용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레이저가 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일례로 마트에 가시면 바코드 계산하실 때도 레이저가 쓰이고 또 가정에서 CD라든지 DVD 같은 전자장치 다 레이저를 쓰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 레이저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통신을 통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또 무선이나 유선으로 우리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을 쓰기도 하고 우리 해저에 있는 광 케이블을 통해서 빛으로 정보가 전송이 되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산 공정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리소그라피라는 기술인데 전자 회로의 패턴을 만드는 기술인데 그때도 이제 자외선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하고 최근에는 또 더 정밀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극자외선을 발생시키는 데도 레이저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저도 우리 과학기술 현장에서 레이저라는 도구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질량이라든지 밀도, 속도, 온도 이런 것들이 다 물리량이잖아요. 근데 이런 물리량을 측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정확히. 굉장히 많이 쓰이네요. 네. 전 교수님 말씀을 듣는데 혹시 오늘 밤새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레이저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레이저는 일반 명사처럼 쓰이지만 사실은 약자예요. 그래서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이라고 해서요. 각 앞에 있는 LASER만 떠가지고 레이저가 된 거죠. 그대로 풀이하면 유도 방출을 통해 세기를 증폭시킨 빛이라는 뜻이고요. 레이저를 만드는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이쪽에 거울로 돼 있는 공진기 구조 안에요. 가운데 매질이라는 놈이 들어가요. 매질은 공급되는 에너지를 머금을 수 있는 물질을 얘기를 하고요. 기체나 고체, 액체 종류 다양하죠. 일단은 레이저가 발진시키려고 하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처음에 필요한 것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줬을 때 매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 주변의 전자들이 들뜬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에너지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에너지가 주어진다고 바로 물체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놓게 되죠. 원자의 입장에서도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얘네들이 들뜬 상태,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들뜬 상태로 있다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자발 방출이라고 하는 빛 알갱이 하나, 그러니까 광자라고 하는데요. 들뜬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광자를 하나 내놓게 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이 들뜬 상태가 되는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증폭이라고 한다는 뭔가가 세진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자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광자를 2개 이상은 내놔야지 증폭이라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들뜬 원자가 자발 방출로 광자를 하나 내놓기 전에 이 매질의 조건에 맞는 광자를 하나 집어넣어주면 그 광자의 위상과 그리고
얘네들의 특성이 동일한 광자를 매질이 내놓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유도 방출이라고 해요. 결국에는 유도 방출을 통해서 광자가 하나 들어오면은 광자를 두 개를 내놓기 때문에 증폭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는 거죠. 다만 빛은 거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뽑냐면은 한쪽은 들어오는 빛을 완전히 반사시키는 전반사 거울로 돼 있고요. 한쪽은 수프로 정도 밖으로 투과시킬 수 있는 거울로 돼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공진이 돼서 돌고 있는 에너지 양의 빛의 일부만 연속적으로 밖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짧은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어느 정도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일부분만 계속 밖으로 방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새어 나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빛들이 이렇게 거울 사이에서 증폭을 하다가 나가서 레이저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레이저 보면은 색깔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보통 빨간색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초록색, 보라색들도 있고, 이 색깔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색깔이 다른 이유는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매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들뜬 상태라고 했을 때 이 들뜬 상태에 받은 에너지의 높이가 매질마다 다르거든요. 이 에너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방출되는 빛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르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녹색 이런 빛을 띠고요. 그리고 헬륨 네온 레이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 그리고 루비 레이저나 반도체 레이저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의 특정한 색을 내게 돼요. 레이저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줄기 빛이잖아요. 네. 굉장히 에너지가 센 빛인데, 아무래도 레이저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뭐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레이저가 굉장히 독특한 일반적인 빛보다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단색성이라는 성질이 있는데요. 파장이 이제 한 가지 파장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색상이 하나의 색상만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어디에 좋냐 하면은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암세포에 부착되는 어떤 화학 물질을 적절히 우리가 이용을 해서 암세포하고 결합을 하게 한 다음에 레이저를 조사를 하면 이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성질이 단색성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진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직진성은 그야말로 이제 레이저 빛이 일반적인 빛처럼 퍼져나가지 않고 공간상에서 이렇게 똑바로 나간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빛은 퍼져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좀 떨어지면 그 감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레이저는 굉장히 먼 거리까지 우리가 에너지나 정보를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성질을 또 이용을 하면 우리가 렌즈나 어떤 광학 시스템을 적당히 이용을 하면 빛을 한 지점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위치에. 그러면은 이제 유한한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그 공간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에 그 높은 에너지 밀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직진성이라는 레이저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간섭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맞음성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레이저가 전자기 파동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결의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다의 파도는 막 치는데 불규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 이 조약돌을 던져서 이제 아주 잔잔한 파동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 퍼져나가는 파동은 질서정연하게 결을 맞춰서 퍼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가 단순하게 파도로 치면 파도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그 진폭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결이 쳐올 때 이것이 지금 봉우리에 해당하는지 고래에 해당하는지 이런 위상까지 우리가 정보를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맞음성 내지는 가간섭성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하면 입체적인 어떤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재현을 할 때 홀로그램이라는 그 영상 기법을 이용을 하는데 물체의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빛의 진폭뿐만이 아니라 위상에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홀로그래피 그런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보통의 빛은 그런 성질이 없는 보통의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파동은 파동인데 굉장히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반면에 레이저도 완벽하게 질서정연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리,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그런 질서정연한 파동의 그런 형태를 그런 성질을 지닙니다. 레이저가 가진 특징, 원리를 알아보니까 더 호기심이 생기네요. 또 궁금한 거가 생기지 않으세요? 과연 이 레이저라는 게 언제쯤 발명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인공적인 빛이잖아요. 결국 누군가 발명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과연 언제쯤이었을지 이정원의 잡박사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사진을 하나 이 태블릿에서 저 태블릿으로 전송을 해드릴 텐데 레이저로 전송하나요? 레이저로 전송하나요? 오늘 레이저로 전송하겠습니다. 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벌써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요- 다시 한번 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걸로 받으셔야 돼요.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짠! 아주 레이저를 잘 캡처하셨고요. 이 사진을 보면 뭔가 장치가 연결돼 있잖아요. 전선으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데 이게 좀 전에 설명 들었던 레이저 발생 원리인 것 같지요. 1960년 미국의 물리학자 시어도어 메이먼이 한 기자회견장에서 최초로 공개한 레이저 발생 장치입니다. 이 장치로 레이저를 만들어서 약간 깜짝 쇼를 했는데 멀리 있는 풍선을 터트리는 우와. 그 당시에는 마술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도 대지 않고. 네, 사실 지금 봐도 마술처럼 네. 느끼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고요. 방송국에서 촬영 올 때 항상 욕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최초로 인류 최초의 레이저가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쯤 문제를 하나 내고 지나가야겠죠? 이 레이저 발진 장치 중간에 들어있는 아까 그 매질, 네. 매질에 해당하는 소재라고 할까요? 소재가 아. 무엇이었을지 물어보는 질문인데, 야, 이거 너무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네요. 굉장히 힌트를 어렵네요. 주세요. 좀 힌트 조금만 드릴게요. 분홍색밖에 안 보여요. 붉은색인 것 같긴 한데. 붉은색이 힌트입니다. 붉은색의 고체를 떠올리시고 여전히 잘 안 떠오르면은 붉은색의 보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루비. 맞습니다. 그럼 이 안에 지금 루비가 들어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이게 보석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레이저 발생 재료로 쓰인다는 게 좀 또 신기하네요. 일단 간단한 레이저 역사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잠깐 레이저 공진기 설명 드렸을 때 처음에 필요했던 것이 유도 방출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 반전이었잖아요. 유도 방출에 대한 이론은 1917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17년이요? 네, 대부분 이때는 아인슈타인 그렇죠, 시대인데. 맞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예, 그 복사의 양자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유도 방출에 대한 이론을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1939년이 돼서야 발렌틴 파브리칸트라는 분에 의해서 밀도 반전에 대한 개념이 성립돼서 그 레이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마련이 됐거든요. 네. 근데 바로 레이저가 개발이 됐던 건 아니에요. 이제 당시가 시대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전쟁 당시다 보니까 네. 레이더 기술 개발이나 그리고 분광학 쪽 분야에서 마이크로파에 대한 그 니즈가 되게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1954년에 이르러서 찰스 파운즈와 짐 고든이 함께 메이저를 먼저 개발을 합니다. 메이저. 메이저. 메이저요. 메이저. 그런 게 있군요. 라이트가 아니고 네. 마이크로웨이브였습니다. 예. 요 이론이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진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당연히 주파수가 더 짧은 진동수가 더 짧은 빛이었죠. 네. 그래서 다들 많은 과학자들이 이 빛을 이용한 증폭기 개발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루비라는 재료에 뭐 네. 특별한 뭐 장점이나 특징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시어도어 마이만은 레이저를 개발하기에 앞서서 원래 휴 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루비
를 이용한 메이저 개발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메이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매질이었던 거죠. 메이저 개발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반 기술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 루비 매질이라는 것이 그 레이저의 매질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레이저 개발에 루비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메이저라는 게 이전에 있었다는 걸 또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 메이먼 그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예, 그게 참 재미있는 일화죠. 그러니까 1960년에 메이먼이 이제 처음에 레이저를 개발을 하고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뭔가 개발을 한다든지 발견을 하게 되면 학술지의 논문의 형태로서 그걸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메이먼이 이제 그 Physical Review Letters라는 그 물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학술지인데요. 유명한 예, 저널이죠. 유명한 학술지죠. 거기다가 그 논문을 투고를 했는데 그 편집장이 그냥 바로 이거는 게재 거부하고 리젝트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그 결국에는 이제 같은 해에 그 논문이 네이처라는 그 학술지 조금 대중화된 학술지인데 이제 그 저널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지금은 그 편집장께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그 노벨상 수상하신 학자들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수상 이후에 보통 강연 같은 걸 통해서 본인이 이제 수상 전에 좀 덜 알려졌을 때 학술지에 논문을 보냈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게재 거부를 당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억울하다는 그런 좀 농담 삼아 그런 강연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숨어 있네요.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레이저가 쓰일 줄은 또 몰랐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문제를 제가 사진과 함께 전송해 보겠습니다. 상현 씨도 레이저로 제가 드리기 때문에 네. 직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야 되고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약간 우주적인 사진이죠? 네. 달 아닌가? 맞습니다. 여기 달이거든요. 발자국. 아폴로 11호가 1969년에 최초로 달에 착륙합니다. 그때 설치한 레이저 관련 장치예요. 과연 어디에 쓰는 물건이었을까요? 오늘 굉장히 퀴즈가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죠? 달에서 음. 필요한 레이저인가요? 지구에서 필요해요. 그럼- 지구에서 필요한 걸 달에 설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구로 보내주나요? 그러니까요. 지구랑 뭔가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통신이라기보다는 뭔가 이건 측정하기 위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나 달이 공전하는 속도? 그만하세요. 네. 정답입니다. 네. 야,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쏜 레이저를 반사시켜주는 반사판이에요. 반사시켜주는. 그러면 갔다 오는 레이저를 시간의 측정. 받아서 시간을 재면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까지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네. 있다고 하니까 이제 계산해 보면 빛의 속도로 나누면 한 2.5초 정도 후에 빛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간을 계속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그 관측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거리가 어떻게 변하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보니까 달이 매년 3.8cm씩 지금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만큼씩이요. 야. 그리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반사판은 작동 중이고요. 네.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 아폴로 14호, 15호도 똑같은 반사경을 설치하고 와서 지금은 세대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이저가 실생활 뿐만 아니라 머나먼 우주에서도 이렇게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정원의 잡학사전입니다. 와, 오늘도 정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서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그 발명해주신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게요. 이렇게나 레이저가 정말 훌륭하게 잘 쓰이고 있잖아요. 굉장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만큼 레이저의 그 종류도 참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종류를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제가 칠판에 나가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레이저라는 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어떤 물질이 있고 여기 매질이 있죠. 매질이 있고 이제 공진기라고 부르는데 이 거울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세 가지 요소 중에 여기에 에너지를 주는 우리가 보통 펌핑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레이저 요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거울 사이를 빛이 왔다 갔다 이렇게 왕복하면서 증폭이 되게 되는데 이게 레이저 원리인데요. 그래서 레이저를 종류를 나눌 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 이 매질을 기준으로 레이저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매질이 어떤 매질이느냐에 따라서 이 빛의 모든 특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질을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크게는 아까 루비 레이저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고체 어떤 크리스탈을 이용할 때 우리가 고체 레이저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레이저 포인터에서 많이 보는 힐륨 니온 레이저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안에 기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힐륨 니온 가스 같은 게 들어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이온화된 기체가 들어있기도 하고 또 우리 많이 쓰는 레이저가 이산화탄소, CO2 레이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 기체 레이저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는 우리 반도체 PN 접합부에다가 어떤 임계 전류 이상의 전류를 흘리게 되면 거기서 레이저 빛이 방출이 되는 이제 다이오드 레이저, 반도체 레이저가 있고요. 매질의 종류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한 것이 이제 우리 액체 레이저 혹은 염료 레이저, 다일 레이저 이렇게 부르는 레이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 매질 자체가 여기서 액체는 아니고 보통은 이제 레이저가 하나 있고 이 밖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액체를 담은 우리가 통을 놓고 이 통을 여기 보통 이제 자외선이 이 액체를 투과하면서 이 액체에 있는 그 분자들이 여기 댔다가 또 빛을 방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빛을 얻을 수 있는 게 소위 다일 레이저입니다. 근데 이때 장점은 이 액체를 이제 우리가 어떤 액체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파장을 쉽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반면에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굉장히 편안하게 얻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보통 레이저를 나눌 때 고체, 기체, 반도체 레이저, 그 다음에 염료 레이저 혹은 액체 레이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분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방출된 빛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나누는 것은 이제 이 거울에 뭐 그냥 이게 계속 증폭되면서 빛이 나오게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빛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레이저 포인터처럼 그냥 빛이 계속 나오는 그런 레이저를 연속파 레이저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플래시처럼 빛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잠깐 번쩍하면서 방출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 매질에다가 빛이 계속 나오지 않게 여기다가 어떤 흡수체를 둬서 업서버 같은 걸 둬서 에너지는 계속 쌓이는데 이제 나오지 못하게 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이것을 열어준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이 계속 나오지 않고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굉장히 센 빛이 딱 나오게 그런 레이저가 이제 소위 펄스 레이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펄스 레이저를 또 그 펄스가 얼마나 기냐 그 시간을 갖고 뭐 밀리초 레이저, 마이크로초 레이저, 나노초 레이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fem토초 레이저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가장 발전된 가장 짧은 펄스는 아토초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아토초라고 하면 잘 모르실 텐데 10의 마이너스 18승 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보다 1000배 더 짧은 레이저로 예. 보시면 되죠. 그 아토초 레이저가 있고요. 그래서 레이저가 뭐 분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고 뭐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백 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세세하게 나누면 이제 수천 가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레이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레이저의 종류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레이저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 활용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하도 많아서 설명하기 힘든데 이 한숨에서 느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몇 가지만 알아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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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떤 거 할까요? 저는 피부과 치료 때문에 의료 분야 한번 궁금해요. 의료용 레이저. 이렇게 잡아요. 오늘 새로운 능력을 장착하셨습니다. 의료용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메스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시술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조직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당연히 출혈도 적게 되죠.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는 레이저가 대상으로 하는 조직에 흡수돼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은 세포의 조직이 열 손상이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안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안과 시술은 레이저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시력 교정이나 그리고 망막 질환 등의 이미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과에서는 이제 상당히 다양한 레이저가 사용이 되겠죠. 피부에서 다룰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에 반응을 해서 사막이나 전 박피 주름 제거 같은 거에 사용한 레이저들도 있고요. 그리고 멜라닌이 흡수돼가지고 기미 잡티 제거 같은 또는 이제 제모 이런 거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레이저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레이저 작동하는데 안에다 넣고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털 같은 게 손등에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잠깐 경험적으로 예,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검버섯도 좀 생기긴 하지만 털도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교수님, 예.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또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군사나 방위 산업 쪽을 좀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그 레이저 역사를 들으실 때 레이저를 최초로 그 메이만 박사가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휴즈 연구소라는 데 소속인 분이셨습니다. 근데 휴즈라는 회사가 그 항공우주나 방위산업 쪽 위성을 다루는 그런 회사라는 걸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휴즈에서 레이저를 개발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이 개발 초창기부터 이제 레이저를 개발할 때 이것을 뭔가 무기나 방위산업 쪽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레이저를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 그런 연구라든지 실제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용화된 무기들도 많이 있고 일부는 실전에 이제 레이저 무기가 실제로 배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이제 대공 유도 무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포탄이라든지 우리 뭐 어떤 유도탄, 미사일 그리고 요즘 뭐 무인기나 드론 이런 것도 많이 무기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군사 위성 같은 것들을 레이저로 이제 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없애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구상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방어 체계에 쓰이는 것인데 보통 이제 유도탄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생각보다 이제 잘 알아보시면 그 탄두당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한 발 딱 쐈는데 못 맞히면 그러면 또 계속해서 쏘는 게 제약이 있죠. 손해가 근데 막심하군요. 레이저 무기를 딱 개발해 놓으면 이제 그 전기만 있으면
연속적으로 계속 거의 그 비용이 들지 않고 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 대공방어 체계에 써야 되겠다 이런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알려진 것들이 미국에서 그 자국 방어 체계로 스타워즈라고 굉장히 오래전에 그 추진한 그런 계획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때 이제 ICBM을 탐지를 하게 되면 레이더로 그때 이제 그 요격을 하는 것을 레이저를 쓰겠다 그런 것들이 개발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조금 출력이 낮은 레이저의 경우에는 이제 대인용으로도 좀 무서운데 무기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군인들한테 이제 레이저를 쏴서 보통은 시각을 많이 자극을 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섬광을 이용을 해서 이 동작을 마비시킨다든지 이제 전투기 조종사 같은 사람들이 조종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강한 빛으로 이 시야를 손상시킨다든지 실제로 이 국방 이런 분야들은 다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알려진 정보가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알려진 것보다 그 레이저가 활용되는 분야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산업용 레이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조금씩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뭔가를 자를 때 많이 쓰인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디에 이렇게 또 많이 쓰이나요? 산업적으로는? 이제 많이 좀 활용되는 것들이 그 레이저 용접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중공업 분야, 우리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뭘 좀 들고 나왔는데 그 3D 프린팅이라고 네. 단순하게 이렇게 해골을 가지고 나왔어요. 해골이 아니고요. 진짜 해골을 무서워 보시면 안 되고 보이시네요. 이게 이제 다 신체 임플란트 부분인데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신체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릎에 삽입하는 것이고 이제 머리에 수술 이후에 이런 임플란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치아 임플란트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네. 요즘 어르신들은 다 이런 걸 박으시는데 이런 것들도 이거 레이저로 제가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체 맞춤형으로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가공으로 이렇게 막 깎아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소재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좀 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3D 프린팅 분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또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료용 분야나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항공 우주 쪽에 아니면 방산 쪽에 그런 부품들이 굉장히 고강도에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재료를 씁니다. 그 가공이 힘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가공법으로 이거를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레이저로 이 분말들을 미세한 분말들을 이렇게 녹여 붙여서 제조하는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쭉 듣고 있는데 이 레이저의 활용 분야나 응용 분야가 너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이 든 게 이 레이저를 지금 우리가 듣기만 했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고 또 신기한데 막상 연구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박창현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에서 그 고충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레이저 연구를 할 땐 늘 긴장의 연속이다. 긴장의 연속이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긴장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레이저 안전 문제 때문에 가장 위험하네요. 고민합니다. 네. 특히 이 눈에 피부에도 보통 이제 위험성이 많이 있는데 눈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레이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보안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일부 레이저들은 굉장히 유독한 가스를 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긴장을 하시나요? 뭐 물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이 제일 신경이 쓰이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가 있다 보니까 레이저 길이 자체만 따지면은 30m에 폭은 한 10m 되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레이저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규모에서 레이저를 그 세기를 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펌핑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펌핑을 하려면 이 펌핑도 또 레이저로 해야 되니까 전체 그 초강력 레이저 그 증폭기 주변에 펌프 레이저들이 펌핑을 위한 레이저들이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주변 사방이 이제 레이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전 때문에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증폭기 자체를 설계를 할 때 레이저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당연히 설계를 하고 뒤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 항상 이제 한쪽에서 사람들이 보고 한쪽에서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안전 때문에 되게 주의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 문제는요. 나는 레이저 연구를 하면서 직업병이 생겼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너무나 확고하게 궁금하네요. 어떤 직업병이 있으실지. 레이저 직업병 하면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집에서 이제 가끔 우리가 집안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화장실 청소를 하다 보면 욕실 거기에 이렇게 때 같은 거 잘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그 마트에서 좋은 세제라고 막 과학적으로 어떻게 지우려고 그래도 안 지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저는 연구실에 가서 레이저를 들고 와야 되겠다. 그런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레이저 세정 분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 반도체 표면에 그 아주 미세한 입자를 제거한 세정이지만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면 그 표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막 들고 와야지 하는 뭐 이런 충동을 느끼는데 그래서 직업병은 아니고 이제 레이저 하는 사람들이 항상 레이저를 뭐 이런 부분에 좀 활용할까 어디에 더 이용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어떠신가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레이저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겪는 고통인데요. 이제 서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쭉 구부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리나 허리 쪽에 많은 질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짜 병을 갖고 네. 계시는 거군요. 거기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레이저도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크고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 다리뿐만 아니라 이제 어깨나 관절 뭐 이런 데도 당연히 이제 크고 작은 질환들이 갖고 있죠. 앞으로 인류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고충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레이저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가 처음에 60년에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쭉 진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 속도가 그 가격이 싸지고 성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굉장히 빨라서 굉장히 아찔할 정도다 이런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값싸고 좋은 레이저 광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응용처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레이저는 무엇이다? 이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첫 번째를 담당하는 창현 씨께 부탁드릴게요. 저는 레이저는 팔방미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얘가 사용되지 않은 분야가 있을까? 라고 느낄 정도로 뭐 분석에도 측정이 되고 이제 뭐 실험이나 연구 그리고 실생활에도 응용되는 걸 보니까요. 레이저는 정말 단지 어떤 한 분야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용 방법과 목적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래서 팔방미인이라고 좀 느껴봤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좋네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시냇물처럼 보이는 폭포수다. 아니 사실 처음에 저는 레이저 했을 때 왜 뭐 그냥 첩보 영화에서 나오는 레이저나 그냥 레이저 프린터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활용도나 그 강도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냇물로 착각했지만 착각했지만. 결국 알고 보니 폭포수였다. 지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좋습니다. 두 분께 부탁드릴게요. 저는 레이저는 새로운 불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이요? 불. 불. 네. 아, 이제 어둠을 밝히면서 우리 시야를 밝혀주는 것처럼 미지의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돼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거나 음식을 데피거나 하는 것처럼 자체로 주체가 돼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과학 산업 분야에 활용됐기 때문에 인류의 새로운 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예, 저는 레이저는 미래의 맥가이버 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거 미래의 맥가이버 칼이라고 할지 그래서 미래에 더 많이 쓰이니까 아니면은 과학자의 맥가이버 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 그 과학자들만의 것이 아니고 그 대중들이 같이 또 성원을 해주시고 다 또 일반 사람들도 많이 활용하게 될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미래의 맥가이버 칼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걸 또 제가 정리를 해야 하나요? 저희의 이 답을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시는 가장 어려운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활용도를 가진 미래의 맥가이버 촛불이다. 레이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불과 60여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짧은 역사에도 인류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앞으로 첨단 산업의 천병으로서 레이저가 또 어떤 미래를 쏘아 올릴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에서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I only want good vibes around me tonight. No negativity in my life, just good vibes, that's what I like. So I don't need you raining on my parade.